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수유동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사람이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노년도 나쁘지 않았어요. 외아들 잘 키워 장가 보냈고 연금 받으며 노후를 보내면 되니 큰 걱정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좋은 기회가 생겨 작은 상가주택도 하나 장만했어요. 1층에서 점포가 2개 있어 월세를 받을 수 있었고 2층과 3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전세로 임대 놓고 저는 3층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제 노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그날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이 혹시라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들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괴로운 그 시절의 경험을 넋두리하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교단에서 물러나 조용히 노후를 보낸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뜨개질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아들 성준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충혈돼 있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역시 울어서 부은 얼굴이었고 어린 손주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니? 어서들 앉아. 태민아, 할머니한테 와. 제가 손을 뻗자 손주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업이 망했어요. 이것저것 다 팔아서 정리하고 집까지 넘어갔는데 그래도 아직 남은 빚이 5억이 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빚만 5억이라니.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아들의 실패가 언뜻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니? 차근차근 설명해봐. 외아들 성준이가 2년 전에 시작한 무역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거래처가 돈을 먹고 잠적해버리는 일명 먹튀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투자받은 자금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며 울먹였어요. 제가 마련해줬던 신혼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래처를 바꾸는 바람에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주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 무릎 함부로 꿇지 마라. 애가 보고 있잖니. 며느리도 연신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애 데리고 당장 갈 곳도 없어요. 그때 손주가 고개를 돌려 맑은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온다고 하던데 이제 태민이는 어디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간다 해도 내 자식과 손주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다고 말이죠. 여기서 살면 되지. 2층 사는 사람들이 전세 연장 안 하고 이사 나간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살면 된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저희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당연하지. 엄마 아직 그 정도 능력은 되잖니.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사 준비해라. 그런데 한시름 놓은 줄 알았던 아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집은 그렇다 치고 빚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취직한다고 해도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저는 아들을 향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건 차차 생각해보고 일단 이사부터 해라. 빚은 어미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면목이 없다고 울고 며느린 연신 감사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 두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아들 가족이 제 건물로 이사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들을 집에 들이기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저는 빚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약했고 1층 상가 2개에서 보증금으로 받았던 돈까지 다 털었어요. 그래도 4억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나머지는 보험에서 야권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밀자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노후자금인데 저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여력은 있어서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쯤 다 위기가 오게 되어 있어. 이번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아직 애도 어리니 오히려 지금 실패를 맛본 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아들 내외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건물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 다시 멋지게 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빚도 정리하고 나니 아들 가족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다시 취업을 준비했고 며느리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아들 내외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가 이사오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화목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극진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하려고 재료 사왔어요. 식사하시지 말고 이따가 내려오세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날이 쌀쌀한데 왜 이렇게 얇게 입으셨어요? 제 옷이라도 걸치세요. 누가 보면 영락없이 딸인 줄 알 정도로 참 살갑게 잘해주더군요. 성준이도 예전과 달리 자주 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병원 다녀왔어요? 시장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 손주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매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3층으로 올라와 제게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전 그런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힘들 때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주변에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상가 1층 미용실 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주머니, 이 자식이라곤 너무 다 퍼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유, 내가 힘들게 돈 번 게 다 자식 때문인데 자식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줘요. 아이,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엔 부모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 자식도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머나,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며느리도 얼마나 싹싹한지 다 봤잖아요. 난 이제 애들만 자리 잡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걱정하면 저는 늘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 자식은 효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들 내외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애들도 저를 걱정하고 사랑할 거라는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이사 온 지 몇 달 만에 드디어 아들이 중견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이제 제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나, 그래? 잘 됐구나. 축하한다. 이제 나도 한시름 덜겠구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손주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린 케이크를 준비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침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 또 1년이 흐르자 아들 내에도 예전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죠. 헌데 그맘때부터 외출하는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다 팔아버렸다던 명품 가방이 하나둘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빚 정리하며 중고로 넘겼다던 차를 더 좋은 것으로 새로 장만했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슬쩍 물었습니다. 태민 엄마야, 너희 벌써 그런 거 살 여유가 있니? 그거 예전에 너 많이 들고 다니던 그 명품 브랜드 가방 아니니? 그리고 성준이도 차 새로 뽑은 것 같던데? 제 물음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좀 살만해졌잖아요. 그동안 너무 움츠려 살았어요. 애한테도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부턴 좀 쓰고 살려고요.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섣불리 행동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3층으로 올라왔더군요. 어머님, 커피 한잔 하세요. 그래, 고맙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한참을 별말이 없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데요. 해외? 아니, 어디로? 유럽이요. 2주 정도. 그이 대학 동창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게 됐어요. 오랫동안 낸 모임 회비로 가는 거라 안 가면 손해거든요. 그래? 아니 근데 성준인 2주나 회사를 빠져도 되는 거니? 여름 휴가랑 연차 다 모아서 간신히 어떻게 맞추게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에 해외에 많이 나가서 회사에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우 자리 잡은 애들이 명품의 자동차에 유럽 여행까지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들뜬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뭐 그럼 다행이고. 뭐 너희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잘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태민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애는 내가 잘 돌봐주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태민이가 입이 좀 짧아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 뭐 가끔 같이 먹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뭐 알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기마.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전 오히려 기뻤습니다. 2주 동안 손주와 단둘이 지낼 수 있다니 마음이 무척 설레더군요.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아들 부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저희 잘 다녀올게요. 태민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만 가면서 애까지 부탁드리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유럽보다 우리 손주랑 알콩달콩 지내는 게 100배 좋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이왕 다녀오는 거 재밌게 놀고 와. 아 참, 그리고 이거 받아라.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여행은 회비로 간다지만 거기 가면 따로 돈 들어갈 일 많을 것 같아서. 경비하라고 좀 넣었다. 공항 가면 환전해서 가져가거라. 제 말에 놀랐는지 며느리가 환하게 얼굴을 밝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잘 다녀와서 더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엄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잘 쓸게요. 고마워요. 아들도 밝게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행 다녀오라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이 어두운 앞날 때문에 아들 부부도 속을 많이 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손주도 부모와 떨어지는 걸 아쉬워하지 않고 의젓하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 지내는 거죠?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 할머니랑 재밌게 지내보자. 아빠 엄마 없이도 잘 있을 수 있지? 그럼요. 태민이 이제 다 컸어요. 제가 할머니 무섭지 않게 밤에 옆에서 잘 지켜드릴게요. 그런 손주의 깜찍한 말에 허공에 대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떠나고 집에는 저와 손주 둘만 남겨졌어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됐죠. 아들 부부가 떠난 첫날 저녁, 저는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입이 짧아서 잘 안 먹는다고 했으니 아이가 잘 먹도록 이것저것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태민아, 할머니가 불고기랑 계란찜이랑 잡채랑 다 했는데 뭐 먹고 싶어? 그런데 태민이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거 다 저 먹어도 돼요? 진짜요?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며칠을 굶은 아이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서 오히려 그런 손주를 말렸습니다. 아유, 태민아,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목 막힌다. 할머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 집에선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라니? 엄마가 밥 안 해주니?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맨날 바쁘다고 컵라면 주거나 빵 사주고 아빠도 늦게 와서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어요. 그래? 그럼 아침은? 아침은 원래 안 먹어요.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요. 뭐? 아니, 그럼 어린이집 갈 준비는 어떻게 해? 태민이 이제 다 커서 혼자서도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양치하고 옷 입고 가방도 챙겨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밥을 먹기는커녕 아침에 등원 준비를 혼자 못한다니, 그것도 버젓이 엄마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애가 삐쩍 마른 이유를 알겠더군요. 사실 태민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확실히 작고 말랐거든요. 그래놓고 며느린 아이가 입맛이 까다로워 반찬 투정을 한다는 듯이 말한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물었네요. 태민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우리 손주는 뭘 좋아하나? 전 할머니가 해주는 거 다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요.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그날 태민이는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우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입이 짧다던 아이의 뜻밖의 모습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애만 타박했나 보네. 그래서 저랑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잘 먹이고 싶었어요. 신경을 많이 썼죠.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까지 직접 구워놓고 손주를 깨웠어요. 태민아, 아침 먹자. 우와, 아침밥이다. 할머니, 저 진짜 신나요. 원래 어린이집 가서 밥 먹기 전까지 너무 배고팠거든요.
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 아이가 아침밥 한 끼에 행복하다니요. 아들 내외가 돌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손주들 데리러 갔다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으면 평소에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태민아, 엄마 아빠가 안 놀아줘?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요. 아니, 엄마는 아빠 취직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잖아. 근데 뭐가 바빠? 아빠도 주말엔 쉬고. 엄마는 친구들 만나느라 맨날 바빠요. 아빠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래서 저도 아빠 옆에서 혼자 놀아요. 아이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를 잘 먹이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저는 같은 건물에 살지만 가능한 아들네를 찾아가진 않았어요. 마음대로 드나들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조심한 거죠.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방치된 느낌마저 들어 속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손주가 한글 공부하는 걸 도와줬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하더군요. 우리 태민이 똑똑하네. 할머니가 예전에 선생님이었거든. 이제 앞으로 태민이 공부는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 저 집에서 이렇게 책 읽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손주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팔이 목을 감싸는 순간 너무 따뜻해서 울컥하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저라도 아이를 잘 보살펴 줄걸. 괜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애만 고생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아이를 재우려고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손주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 거죠? 아이, 그럼. 우리 태민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할머니는 태민이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오시면 할머니가 매일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줄게. 태민이 아침에 먹고 어린이집 가. 알겠지? 정말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약속. 손주가 뭔가 안심이 된다는 듯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 곁에서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잠결에 얼핏 무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손주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돼, 우리 할머니 쫓아내지 마. 처음엔 그냥 악몽을 꾸나 싶어서 아이를 토닥이며 달래주고 다시 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놀던 아이가 잠이 들기만 하면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 우리 할머니 보내지 마요. 쫓아내지 마. 싫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애가 매일 잠꼬대를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같은 악몽을 꾼다는 게 가능한 걸까 싶었죠. 그것도 할머니를 쫓아낸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할머니라면 저를 말하는 건지 자꾸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이번엔 아이를 다시 재우지 않고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태민아 일어나봐. 할머니 안 갔구나. 태민이 옆에 있는 거 맞죠? 아이가 눈을 뜨고 절 바라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태민아, 너 무슨 꿈 꿨어? 왜 우는 거야? 하지만 손주는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놨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얘기? 무슨 얘기?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할머니가 치매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치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태민아, 그 얘기 언제 들었어? 몰라요. 10밤, 아니 30밤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뭐라고 했는데? 태민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빤 게임만 하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아빠는 원래 엄마가 하자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할머니도 쫓아낼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 치매가 뭐예요? 요양원은 먼 곳이죠. 할머니 아파서 병원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유, 아니야. 엄마 아빠가 뭐를 착각하는 거야. 할머니 멀쩡해. 절대로 어디 안 가. 영원히 우리 태민이 옆에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심장은 두근반 세근반 뛰었습니다. 아이가 착각했다고 하기에는 정황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면 치매나 요양원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설마 애들이 정말 날 상대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태민이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착각한 게 분명해.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영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들네가 있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니 청소라도 한판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희 집이야 제가 매일 쓸고 닦고 하니 더 이상 치울 것도 없고 아들네가 없는 동안 청소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헌데 자주 가보지 않아서 몰랐는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거실에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죽은 화분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주방과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잔뜩 올라오고 있었죠. 한숨을 쉬며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 환경은 아직 어린 손주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실과 주방을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을 급하게 챙겼는지 침대 위엔 옷가지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입다 벗은 잠옷은 세탁기에 넣으려고 따로 챙기고 나머지 옷들은 옷장을 열어 걸어뒀죠.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 며느리의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다만 화장솜이 그대로 놓여 있고 화장품으로 가려진 구석엔 먼지가 가득했어요. 한숨을 쉬며 물티슈를 찾아 닦다 보니 서랍의 상태도 궁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그 지경인데 안 보이는 곳은 더 말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엔 화장품이 가득했고 두 번째 서랍엔 액세서리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뜻밖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거기에는 경기 외곽에 있는 요양원 및 군대의 플랫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도 다양했죠. 해피 요양원, 사랑 요양원, 행복 요양원, 좋게 대여섯 곳은 넘었고 전부 경기도에 있는 곳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가 들은 게 괜한 게 아니었어. 얘가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녔던 거야. 근데 팸플릿 아래로 다른 서류도 들어있었어요. 장기 요양 인증서라고 적힌 그 서류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장기 요양 등급이 2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이런 게 있지? 저는 그런 검사나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맘때 병원에 간 거라고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간 게 전부였어요. 그 서류 뒤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해피 요양원 입소 예약 확인서. 그 종이에는 입소 대상인 제 이름과 입소 예정일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였죠. 머리가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 믿지 못할 세상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린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며느리가 정말 절 치매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다리로 간신히 3층으로 올라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것들이 멀쩡한 날 굳이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넣으려 한 건 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설마... 저는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인근 부동산 몇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를 대며 혹시 매물이 나온 게 없는지 문의했어요. 하지만 몇 군데서는 모른다는 답이 나왔죠. 저는 겨우 안심하며 마지막 한 곳만 더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동산에서 기아말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아이, 그 건물이요. 거기 이미 계약 끝나서 매물 등록된 거 내렸는데요. 왜 그러시죠? 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이미 한 달 전에 매도 계약 완료했고 다음 주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혹시 매수 의사 있으셨으면 아쉽네요.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건물 알아봐 드릴까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현기증을 느끼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건물주인 제가 판 적이 없는데 벌써 계약이 완료되었다니. 아닙니다. 저는 건물 사려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주인이에요. 제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럴 리가. 분명 아드님 내외가 와서 계약했는데 서류랑 도장도 완벽했어요. 물론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그 계약금도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얼른 달려가 안방 서랍장에 넣어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 하나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은행에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만들고 몇 달 동안 쓰지 않은 통장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들 내외가 그 통장을 가져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더군요. 그 통장을 만들 때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마트에 다녀오다 은행에 들를 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벤트 한다는 말에 눈을 빛내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저 통장 하나만 만들면 접시 세트를 준다네요? 우리 저거 하나씩 만들까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아니라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권하길래 만들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린 몇 달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 어린이집 선생님이더군요. 정신이 없어 손주 데리러 갈 시간을 깜빡한 겁니다. 저는 애써 정신을 수습하고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선생님과 손을 잡고 문 앞에 나와 있던 아이가 절 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할머니 안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 그런 손주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이 앞에서 놀란 티 낼 순 없으니까요. 미안해, 태민아. 할머니가 깜빡 잠이 들었어. 배고프지? 얼른 집에 가자. 간식 만들어줄게. 손주에게 간식을 주고 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나? 일단 이 부동산 문제부터. 그때 퍼뜩 상가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 생각났어요. 그 원장의 아들이 경찰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얼른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자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하던 원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어머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저기 혹시 그 아들 연락처 좀 줄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분명 경찰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결국 저는 미용실 원장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원장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아니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니같이 인심 좋은 주인이 바뀌면 우리 같은 세입자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당장 아들한테 연락할게요. 그날 저녁 미용실 원장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젊고 듬직한 청년이었죠. 그 어머니한테 말씀 대충 들었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젊은 영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주인 모르게 위임장을 조작해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인증서도 위조된 것 같으니 그것도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전화하거든 절대 모른 척 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제대로 증거 수집을 하기 전까진 두 사람이 몰라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난 후 거실로 나와 혼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 밀려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집에 들여 잘 살도록 만들어주려 한 아들.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그 둘이 저를 배신하다니.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알 것 같더군요. 그래도 손주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부모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제가 힘을 내고 굳건히 할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웃으며 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젊은 형사와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수사 결과 정말로 며느리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빼내 위임장을 위조해서 매매 계약을 했더군요. 계약금 2억도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사업할 생각으로 식당과 거주할 집을 알아보러 간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형사가 알아낸 내용이었죠. 아들 내외가 베트남 호치민의 한 부동산 업체와 연락을 취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집에서 애한테 밥 해주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며느리가 식당을 해보겠다고 제 뒤통수를 쳤다니 어이없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분명 평생 어렵게 모은 제 전 재산을 금방 날려먹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자 형사가 다짐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체포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귀국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까지 저는 손주와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고 한글 공부도 봐주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슴으로는 울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없어도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래? 그럼 태민이 앞으로도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있을 수 있겠어? 제 말에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여행 가서 안 돌아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여행을 더 길게 떠나야 할지도 몰라서. 외국에 가보니 너무 좋아서 거기서 돈 벌어오고 싶다고 하네. 저는 슬쩍 손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경찰이 아들 내외를 체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는 시무룩한 얼굴로 고민하다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보고 싶긴 하겠지만 할머니랑 사는 것도 좋아요. 엄마 아빠가 외국에 있으면 할머니 요양원 가라고 안 할 테니까. 그게 더 좋아. 난 할머니랑 안고 자는 것도 좋고 산책하는 것도 좋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반찬도 좋거든요. 엄마 아빠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그동안 태민이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되니까. 의젓하게 말하는 손주 때문에 전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태민아. 이제부턴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2주가 다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전날 손주는 또 악몽을 꾸었어요. 저는 잠꼬대하며 울먹이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깨운 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할머니 욕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빨리 치워야 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민아, 또 무서운 꿈 꿨구나. 괜찮아. 할머니는 절대 어디 안 가. 그렇게 그날도 아이와 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결전의 날이라고 생각하니 깊이 잠들 수 없더라고요. 손주는 여느 때처럼 해맑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서니 오전 10시쯤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니 저희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처럼 집에 계시다가 저희가 연락드리면 서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그 애들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그 방법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혹시 의심이라도 살까 싶어서 전화를 받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유, 그래, 수고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더 빠른 비행기에 자리가 있길래 그냥 1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요. 애는 잘 있죠? 그래,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얼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문제 없다고 공항에서 이미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체포됐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1층으로 내려가 미용실 원장에게 손주를 부탁했어요. 나 지금 경찰서에 가요. 우리 손주 끝날 시간에 좀 데리러 가줘요. 요 앞 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인 거 알죠? 형사 아들에게 미리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그리고 절대 약해지지 말아요.
이건 아주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알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조사가 시작되고 있더군요. 저는 별도의 방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어요. 며느리가 제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금 2억도 이미 빼돌렸고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와 부동산에서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손주에게 들은 말까지 전부 진술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젊은 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일단 며느리가 일부 자백했습니다. 서류 위조와 매매 계약권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변명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여서 재산 관리를 대신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전 멀쩡하다고요.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요양 등급 판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도박 빚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받고 판정을 거짓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에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전달한 CCTV 영상 확보했어요. 근데 왜 저를 굳이 그렇게 치매로 만들려고 한 건가요? 요양 등급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고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서 그랬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제 아들은 아직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자 초췌한 얼굴의 아들이 절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엄마가 하는 말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벌써 한참 전부터 깜빡깜빡해서 그러다 사고라도 치시면 큰일 난다고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엄마 요양원에 모시고 건물 팔아 저희도 새 출발하자고 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하, 너는 눈이 없냐 귀가 없냐? 내가 어딜 봐서 정신이 나가 보여? 애엄마가 등급 판정 받은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웃기지 마! 너 태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제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자 아들이 뜨끔한 표정으로 저와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귀신을 속여도 어미는 못 속이는 법이야. 넌 분명히 알고 있었어. 왜 그랬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남 밑에 들어가서 푼돈 벌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것도 비참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물 팔고 베트남 가서 새로 시작하자고요. 처음에는 갈등했는데 제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제가 잘 사는 게 효도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엄마 어차피 재산 다 팔아서 저 도와주실 생각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부탁하면 엄마도 결국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제야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경고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식이라고 다 해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이 그제야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힘없이 형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형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형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이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네 배 아파 낳은 태민이는 왜 그렇게 방치했니?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생각하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건 너무 바빠서. 바빠서?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바쁜 일이었어? 해가 중천에 뜨도록 퍼자느라 애를 내팽개치고도 그런 말이 나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형사님, 전 이제 가봐도 되나요? 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자며 이를 악물었죠. 그 뒤로 조사는 이어졌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속속 밝혀졌어요.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아들도 점점 드러나는 공모 혐의에 결국 죄를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며느리의 뻔한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아무것도 모르고 조종당한 척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는 저를 치매로 만들어 요양원에 입소시킨 뒤 제가 받은 연금까지 가로채려고 했더군요. 정말 저에게서 모든 걸 탈탈 털어가려고 했던 거죠. 아들이 오갈 데 없이 망해서 찾아왔을 때 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받고도 만족을 모르던 두 인간은 결국 제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과한 욕심이 화를 불러 자신들의 인생도 망쳐버렸죠. 베트남에 가기로 한 것도 제 재산을 처분해 그곳에 가면 부자 취급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자식 겉만 낳지 속을 낳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다고 자부하던 저는 제 자식 하나 똑바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세상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손주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지만 손주만은 꼭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게 내 여생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야. 얼마 후 재판에 넘겨진 아들과 며느린 실형을 면치 못했어요. 며느린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을, 아들은 공범으로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되던 날 마지막으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아들 내외를 보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만 생각났어요.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오로지 머릿속에 가득했죠. 판결이 있고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산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해 매매 계약을 무효 처리받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변호사와 상의해
상속 신탁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손주 태민이가 25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현명한 결정이세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세상을 떠나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아들 내외가 출소한 후에도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손주는 아들 내외가 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괴롭지만 나중에 손주가 더 자라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대신 아이가 저와 살며 너무나 튼튼해졌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제가 챙겨주는 따뜻한 밥과 간식을 먹은 아이는 키도 훌쩍 자라고 살도 보기 좋게 올랐어요. 무엇보다 표정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어머나, 우리 태민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저녁마다 손주의 공부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손을 잡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도서관도 갔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 앞으로 더 많이 다니자. 할머니가 나이 먹기 전에 우리 태민이한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줄게.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상처받은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남은 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눈물을 짜내며 사죄하는 내용이던지 아니면 저를 원망하는 내용일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냥 반송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제 대답이었거든요. 아낌없는 제 사랑에 배신으로 답한 인간들에게 더는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죠. 저에게는 이제 제가 건네는 사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답해주는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습니다. 어제는 초등학생이 된 손주가 집에 돌아와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태민이가 반장이 됐다고? 네, 친구들이 절 뽑아줬어요. 할머니가 항상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들었더니 친구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 우리 태민이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요즘 아이는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학원에도 다닙니다. 전에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자기는 몇백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서 어린 손주가 배우고 싶다는 것에는 인색했다는 게 황당했어요. 학원에 다니게 된 아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우게 되니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은 손주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위해서 연주하는 첫 번째 곡이에요. 비록 아직 뚱땅거리는 수준이지만 아이의 진지한 얼굴에서 저를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태민인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할수록 오냐오냐 하지만 말고 아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손주를 바른 인간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적어도 자기 부모들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저와 손주가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가정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